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행보가 여야뿐 아니라 여권 내 갈등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간 이견 속에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부결로 최종 폐기되면서 당 내홍으로까진 치닫지 않았지만 이른바 윤한 갈등의 해소까지는 풀어야 할 난제가 적잖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한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도 새로운 불씨로 남았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범야권 192명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 아래 여당 이탈표는 찬성 2표, 기권 무효 각 1표를 더해 모두 4표로 추산됩니다. 8명 이상 찬성표와 특검법 가결이란 핵폭탄급 결말엔 이르지 않았지만 윤한 갈등 뇌관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좌파 유튜버에 한동훈 대표를 향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논란도 확산 일로입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선긋기에도 당 차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친한계 역시 연일 날선 발언으로 여론전 수위를 높이면서 대응 방향을 두고 여권 내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김대남은 진영을 팔아먹었구나. 개인 플레이인지 아니면 팀 플레이인지 그거 밝히는 게 핵심이다. 예.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까지 대표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당의 해당 행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다는 구호가 나온 이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의 만찬은 윤한 갈등 불씨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국정감사 격려 차원이라 원외 한 대표를 제외했다는 설명에도 굳이 한동훈 패싱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시선도 제기됩니다. 참석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어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열흘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는 갈등 기류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지역 일꾼론을 강조하며 전국 단위 파장을 경계하지만 텃밭을 내주면 그 원인을 두고 친한, 친윤계 사이 분열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권이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를 천명한 가운데 여권 내 소장파까지 공개적으로 사과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점 역시 변수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사께서 공개 활동을 하고 활동 반경을 넓히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권이 좀처럼 지지율 반등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지도부, 당내 친윤계 사이 화학적 결합 방안을 두고 고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재표결에서 단일 대우를 유지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일부 이탈표가 나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까진 아니어도 김 여사 의혹을 털어내기 위한 출구 전략을 고심할 때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일단 부결되면서 국민의힘은 당장 발등에 불은 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정할 만큼 특검법이 부당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자신했지만 108명 모두가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데에는 일부 당혹감도 읽힙니다.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일 대우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특검 찬성이나 기권, 무효를 선택한 거로 추정되는데 김 여사 사과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요구하는 당 안팎 분위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적인 모순점이라든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땐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하고 친윤계는 냉담하게 반응해온 만큼 개파 간 갈등이 표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요구하며 애둘러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에서 주목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당 내에선 김 여사가 사과를 한다면 의혹에 대한 인정 그리고 특검 재발의를 위한 동력이 될 거라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원내 지도부는 일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결을 같이하며 굳이 말을 보태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동훈 당시 후보를 향한 공격을 진보 성향 매체에 요구했다는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도 내용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친한계가 배후 색출을 요구하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는 가운데 당을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당 내 4명 이탈표는 당 내부 균열이 숫자로 또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젠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리스크는 매듭을 짓고 가야 할 때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도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차례로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 최고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증거 조작 수법은 사법부에 절대로 통하지 않을 거다 확신합니다.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대법원 선고가 남은 만큼 당장 대권 가도에 제동이 걸리진 않겠지만 여권의 공세와 함께 중도층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그 본질은 거짓말과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 적용을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법 왜곡죄 입법을 추진하고 이른바 증인 회유 의혹을 뒷받침하는 국회 청문회도 열었습니다. 또 정권 심판론을 고리로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전담 기구도 띄웠습니다.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심판본부, 그래서 약칭으로 김건희 심판본부를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고요. 기초단체장을 뽑는 오는 16일 재보선 선거 전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건 역시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번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표는 동시에 사실상 집권 대비로 해석되는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재 확충을 위한 위원회와 성장 담론을 다룰 별도 전략기구를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집권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그 첫째가 인물일 것입니다.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재 영입, 양성,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대권 주자라는 점, 그리고 집권 능력을 부각해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부정적 시선을 희석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과 현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1심 결과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갈림길에 설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국경을 넘는 순간 전쟁 장기화와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2006년 이후 18년 만에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헤즈볼라를 국경에서 북쪽 29km 떨어진 리타니강 이북으로 밀어내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הפגיעה הקשה בחיזבאללה בכל הגזרות, בביירות, בבקעת הלבנון, בדרום לבנון תימשך. 레바논 침공은 이스라엘로서도 큰 부담입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전투 경험이 풍부한 병력 수만 명과 대규모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제한적인 지상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There's a long history of unsuccessful campaigns in Lebanon, stretching back to 78 and 82 and throughout the 80s until its withdrawal in the year 2000. I suspect that any kind of ground component would remain fairly limited. 그러나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경 인접 마을을 요새화했고 지하 터널도 잘 구축했습니다. 익숙한 지형에서 이스라엘군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과 달리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랍권의 반이스라엘 정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전선이 중동 전체로 확대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It could be third intifada on the West Bank. It could be more fighting. The Saudis get sucked into what was called their Vietnam against the Houthis. Possibly Syrians going into Golan. This could be a major war. 대선을 앞둔 미국은 구경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 공급을 끊으면 친이스라엘 표가 떨어져 나가고 이스라엘을 밀어주면 반이스라엘 표가 사라집니다.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위험한 도박을 선택한 네타냐후 총리의 이스라엘이 중동을 넘어 전 세계를 재앙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닷새째 지상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헤즈볼라 25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4일, 지난달 30일 레바논 남부에서 제한적, 국지적 지상전을 시작해 지금까지 지휘관 21명을 포함한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25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상군 병력이 진격하면서 국경지대 헤즈볼라 진지에서 무기 창고와 로켓 발사대, 폭발물 등을 찾아내 파괴하는 등 현재까지 2,000개 이상의 군사적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헤즈볼라 수장 암살 이후 일주일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정당한 것이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도 이스라엘의 공습이 한창인 레바논을 찾아 이스라엘의 재보복엔 더 강한 보복으로 맞설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대중 앞에 등장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피살 이후 공개 행보를 삼가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란 석유 시설 타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이스라엘의 압박 수위가 고조되자 직접 나서 재보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نظامی و سیاسی در وقت خود در هنگام خود انجام میگیرد کما اینکه انجام گرفت و در آینده هم اگر لازم شد باز انجام خواهد گرفت. 또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정당했고 최소한의 단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درخشان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در 2-3 شب قبل هم یک کار کاملا قانونی و مشروع بود. 하메네이가 금요일 대예배에 나온 건 2020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나스랄라의 추도식을 집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과거에도 특별한 비상 상황에만 나섰던 점을 고려할 때 직접 나서 결속을 다져야 할 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해제시키한 대통령과 이란 고위 인사들도 참석해 단결된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한창인 레바논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پاسخ ما متناسب با متناسب و کاملا حساب شده خواهد. 그러면서도 휴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한미가 내후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례적으로 빨리 마무리 짓긴 했지만 한 달여 남은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재협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이 5달가량 이어온 방위비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협정 종료 시점을 1년이나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합의점에 도달한 겁니다. 정부는 연간 분담금 증가율 상한선을 5%로 설정하고 연간 증가율 지수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되돌린 걸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해외 미군 관련 용도로는 비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부 조항을 없애는 등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다만 가장 큰 변수는 한 달여 뒤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번 방위비 협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결과인 만큼 내용을 문제 삼아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동맹을 비용 편익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한테 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12차 협정을 서둘러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앞서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훈련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며 추가 방위비 분담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부장관의 최근 발언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We need our allies to pitch in. The South Koreans are up to 2.5% of GDP in defense. You know, those numbers need to go to 3% or 3.5% like the United States. So we can burden share with our allies.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쓰레기 풍선을 거듭 살포하자 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우리 군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닌 김정은 오직 한 명에만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사용하겠다며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 경고에도 북한이 24차례나 쓰레기 풍선을 날렸다며 만약 도발한다면 그날이 김정은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북한이 개량된 기술을 바탕으로 위협 강도를 높이려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북한 쓰레기 풍선이 등장했습니다. 조용히 떠다니는가 싶더니 갑자기 펑 터지고 반짝이는 잔해들이 사방에 흩어집니다. 떨어진다. 비슷한 시각 서울 상암동 YTN 사옥 근처에서도 쓰레기 풍선이 터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광화문과 명동에서도 강 건너 강남 일대에서도 북한 쓰레기 풍선이 터지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일부 풍선은 카메라를 조금만 확대하면 선명히 보일 정도로 지상 가까이에서 터지며 내용물이 흩날렸습니다. 뭐 떨어진다. 떨어져. 오, 진짜네. 작은 종이 조각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물체까지 무더기로 공중에서 떨어졌습니다. 올해에만 24번째, 이제는 쓰레기 풍선이 낯설지 않을 정도지만 이번에는 유독 하늘에서 터지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도심 한복판에 떨어지는 잔해물에 인명피해나 기물파손, 화재나 항공기지연 등 피해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됐습니다. 풍선이 탁 터지면서 이렇게 가루처럼 날리다가 보니까 그 안에 검은색 비닐봉다리 안에 쓰레기를 한 장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북한이 개량된 살포 기술을 바탕으로 긴장감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공에서 풍선과 전단을 분리하는 장치를 달고 있거든요. 최근의 경우에 북한의 전단 살포 기술이 상당히 진보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 국민도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도발의 수준을 좀 높이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들은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과 K-팝 영상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 장치, 라면 등을 담은 비닐봉지를 북쪽으로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차별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에 맞대응하고 나선 건데 탈북민 단체들의 연합활동은 지난 6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이 범행 20분 전에 경찰과 대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생을 살펴봐달라는 박대성 친형의 신고에 따라 출동했지만 이상 징후가 없다며 경찰이 다른 조치 없이 철수하자 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10대 여성을 무참히 숨지게 한 박대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송치 전 포토라인에 선 박대성에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범행 당시가 조금 기억난다고 했지만 말로만 반성을 언급했을 뿐 뉘우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범행 기억 아직도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어디까지 기억나요? 문답이 오간 3분간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고 범행 경위는 경찰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입을 닫았습니다.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를 따라갔던 것도 기억 못하고 범행 현장도 전혀 기억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박대성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20분 전쯤 경찰과 만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대성의 친형이 동생의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고 신고해 지구대 경찰이 박대성의 식당으로 출동한 겁니다. 경찰은 박대성과 5분 동안 대면하고 간단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가게 앞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상태를 물어도 괜찮다고 답하는 등 별다른 의심 징후가 없었기 때문이란 게 경찰 설명입니다. 박대성은 그러나 경찰이 식당에서 사라지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 A양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폭력 전과가 있는 박대성을 좀 더 꼼꼼히 살폈더라면 원통한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다크웹에서 마약을 유통한 범죄자들이 최근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미성년자와 거래하거나 대량 유통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건데 최근 증가하는 마약 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의 인터넷으로 통하는 다크웹에서 전문 마약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거래량만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고 대마와 코카인 등 압류된 마약류는 시가 기준 1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A씨가 상당한 종류와 수량을 유통했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20대 공범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30대 남성은 다크웹에서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사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된 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처벌 강화 방침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10억 원 이상 대량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겁니다. 온라인과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마약류의 유통 규모가 날로 커지게 됐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마약류 유통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이 채워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검찰도 마약 범죄의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인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 범죄,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만 7천여 명으로 재작년 1만 8천여 명보다 1.5배 증가했습니다. 마약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다크웹 이용자도 올해 상반기만 하루 평균 4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마약 사범들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거나 다크웹처럼 추적하기 어려운 경로를 이용하는 등 난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강화는 물론 수사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수사 기법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대 인터넷 방송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가 40대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아내 송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는데도 김 씨에게선 반성하거나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김 씨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신체에서 김 씨 DNA가 검출되지 않는 등 금품을 노린 범행이란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은평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후원업체가 건넨 돈은 후원인이 기아 타이거즈의 팬으로서 선수 격려금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고 계약에 대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돈이 오갔고 통상적인 비용보다 더 많이 지급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의원을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봉투 등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페를 영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오일 대한노인회장이 제22대 총선 당시 노인회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사장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노인복지당에 투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헐값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관세 폭탄이라고 할 만하죠. 중국은 불공평한 보호무역주의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를 부과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확정 상계 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EU 회원국들로부터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 찬성, 독일, 헝가리 등 5개국 반대, 나머지 12개국 기권으로 나왔는데 기권표를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했습니다. 과잉 보조금 때문에 값이 싸진 중국산 전기차가 헐값에 유럽에 마구 수입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게 관세 폭탄을 때리는 이유입니다. EU는 보조금 혜택이 적다며 개별 조사를 요구한 테슬라에는 17.8%라는 최저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What we want is to remove the injurious subsidization, the effect of the injurious subsidization. 이 같은 관세안은 이달 말까지 관부에 게재된 뒤 5년간 시행됩니다. EU는 다만 중국과의 협상은 계속한다며 관세율 조정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판매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겠다는 제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The reason we continue negotiating in good faith and in a meaningful, constructive way with our Chinese counterparts is precisely because we want to find a solution. We're open to finding a solution. 중국 상무부는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의 9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보다 크게 웃던 걸로 나타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도 0.5%포인트 B컷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기대가 사그라들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보다 25만 4천 명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 15만 명을 크게 넘어섰고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앞선 7, 8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도 상향 조정돼 2달간 기존 통계보다 7만 2천 명 더 늘어난 걸로 수정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기 상황이 우려와 달리 탄탄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인식을 키울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미리 내 집 정책에 관심이 큰데요. 서울시의 탄생서울 주거 실험,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내년부터 매년 미리 내 집 4,000호를 공급합니다. 반값 임대 수준인데다 아이를 1명 낳으면 20년간 집 걱정이 없어지고 2명 낳으면 시세보다 10%, 셋 이상이면 20% 싸게 내 집 마련도 가능합니다. 웬만한 맞벌이 부부도 도전해볼 수 있을 만큼 소득 기준도 대폭 높였습니다. 매년 약 4,000호를 공급해서 한 해 혼인하는 신혼부부의 약 10% 정도의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택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가정에 파격 혜택을 주는 건 주거 안정성과 출산율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이 발견돼서입니다. 저출생 극복에 온갖 지원을 쏟아부었어도 결국 백약이 무효였는데 장기 전세주택 거주 신혼부부 출산율은 높았던 겁니다. 청년이 소유할 수 있는 신규 아파트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라고 쓴 것은 이 90년에서 00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주거라는 곳 아파트고 아파트란 곳 직주 근접과 양육 환경이 보호된 아파트를. 다만 주거 안정이 출생률을 높이는 맞는 키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안정적인 노동시장이라던가 경제 환경을 구축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택 정책을 촘촘하게 하더라도 출산은 계층화 혹은 양극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거 정책과 더불어 기업과 사회가 출산과 보육을 비용으로 보는 인식을 바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저출생 위기와 경력 단절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하기 위해 공무원 사회가 맞춤형 지원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육아 비용 지원을 확대하거나 육아휴직을 모두 써도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데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세 번째로 내놓은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핵심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근무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승진 등 인사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3년 가운데 1년만 유급인데 이 기간의 수당 상한액이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인 육아 시간의 대상 자녀를 5살에서 8살 이하로 확대해 돌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 필요한 가족 돌봄 휴가의 유급 기간도 늘렸습니다. 정책을 과감하게 좀 하자는 거고 또 민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민간이 그런 유연성 있는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노력에도 현장의 애로사항은 여전합니다. 누군가 육아휴직을 떠나 생긴 빈자리가 제때 채워지지 않는 탓에 남은 사람들의 업무만 가중되는 게 대표적입니다. 휴직하는 사람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뽑아도 되지만 몇 달 일하다 휴직자가 돌아오면 일을 그만둬야 해 채용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육아휴직 가신 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서
육아휴직하지 않은 나머지 분들의 업무 분량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는 모두 4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6.2%에 달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우리 날짜로 오는 9일 우리나라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 여부가 발표됩니다. 이번이 4번째 도전인데요. 성공한다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대전환기, 새 투자처를 찾고 있는 글로벌 자본 유입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세계적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 러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는 9일 새벽 한국의 세계 국채지수 WBGI 편입 여부를 발표합니다. WBGI는 세계 3대 채권 지수로 우리나라는 이번이 4번째 도전입니다. 편입되면 1년 정도까지 시차를 두고 적어도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 규모가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발행되는 회사채나 은행채 금리도 떨어져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환율 안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 시장 접근성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편입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 체감도가 떨어져 골드만삭스의 경우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FTSE 러셀은 주가 지수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매도 금지 때문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면 밸류업 효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세제 측면에서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를 할 이유는 없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 배당 성향을 늘린다든지 장기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해서 이럴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장기 투자를 하는 문화가 생기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금투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금융투자소득세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진국을 보면 배당소득 같은 경우도 같이 손익통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이자는 우리는 지금 분리과세라고 있잖아요. 미국 금리 인하로 글로벌 자본이 이동하는 시기, 우리 자본시장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국제적 평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오늘 2024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교통이 통제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서울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또 오늘 낮 1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파크원타워와 여의도 주민센터 사이 교차로에서 주민과 행사 차량을 제외한 외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여의 상류 나들목 부분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통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불꽃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찾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 주최사와 함께 안전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축제에 107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경찰서와 기동대, 기동순찰대에서 모두 2,400여 명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한개 차선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해 인파 이동을 돕고 여의나루역과 여의도역, 색강역과 대방역 인근에서는 귀가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주말 잠실운동장에서는 프로야구 경기와 아이돌 콘서트로 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간 잠실 야구장에서는 LG와 KT가 맞붙는 2024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경기가 열리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는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프로야구 가을야구 2번째 라운드는 잔뜩 힘을 비축한 LG와 마법 같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KT의 대결입니다. 얀스와 고영표가 선발로 맞붙는 오늘 1차전 승부가 준 플레이오프 전체에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천 챔피언스파크에서 합숙 훈련하고 돌아온 LG 타자들이 매섭게 방망이를 돌립니다. 푹 쉰 만큼 힘이 실린 타구가 쭉쭉 가을 하늘을 가릅니다. LG가 가장 믿고 있는 것도 화끈한 타격입니다. 특히 4번 타자 문보경은 시즌 KT전에서 타율 3할 6푼에 홈런 5개를 날렸고 출루 기계 홍창기는 5할에 가까운 타율로 가장 매서웠습니다.
작년에 너무 좋은 게임을 형들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아직 그 느낌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시합을 들어가면 좀 더 과감하고 자신 있게 하면 또 좋은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지환과 오스틴, 신민재 등 KT를 만나면 더 잘 치는 타자들이 평소처럼만 해준다면 LG는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준플레이오프에서 저희 타격이 얼마나 터져주느냐가 경기의 어떤 승과 패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줄이 이어진 끝장 승부에서 마법을 부리듯 치고 올라온 KT는 확 달라진 팀 분위기에 기대를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큰 경기를 많이 해봐가지고 항상 밑에서 올라오는 회복 탄력성이 좋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어려운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떠가 분위기가 너무 편했어요. 타선에선 테이블 세터를 맡을 김민혁과 로하스가 LG를 상대로 시즌 내내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홈런 7개를 날린 로하스 외에도 황재균과 문상철, 강백호가 나란히 홈런 3개씩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감각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다 보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 플레이오프 승부의 방향키가 될 1차전에서 LG는 KT 상대로 시즌 2승을 올린 외국인 에이스 엔스가, KT는 정규리그에서 부진했지만 5위 결정전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9위를 회복한 고용표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정부가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피파의 경고성 공문을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확인했다면서도 계약 무효는 어렵다는 조금은 모호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축구계 인사들이 국회에 총출동했던 날, 정부 기조는 완고했습니다. 잘못된 지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이 감독의 거취 문제는 축구협회가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직후엔 감사 결과 불공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재선임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감사 결과 발표를 이틀 앞두고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공정한 절차를 거듭 강조하고 개선 방안까지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방점은 대한축구협회 독립성과 자율에 있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또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후속 조치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되레 대한축구협회의 독립성, 자율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갸우뚱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YTN 취재 결과 축구협회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이 있으면 제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피파의 경고성 공문이 감사 결과 발표 전에 문체부까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0일 피파로부터 이 공문을 받은 축구협회가 문체부에 사실을 알린 겁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기에 따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피파가 그은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축구협회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는 이달 말로 예고됐습니다. 피파가 주시하는 감독 선임 문제보다는 조금 더 손댈 명분이 명확한 국고보조금 사업 등 행정 부분의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수행 중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전문가들을 현장에 보냅니다. IAEA는 현지 시간 4일 성명을 통해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국제 전문가들이 현장 모니터링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중국의 제3해양연구소, 스위스의 슈피츠 연구소 등 IAEA가 운영 중인 국제 방사성 물질 분석 네트워크의 회원 기관들에서 선정됐습니다. 최근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외국 어선들은 서로의 배를 묻고 바다 위 인해 전술까지 펼치며 저항해서 해경단 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향해 경고방송을 하며 다급하게 따라잡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어선에 단속 함정을 바짝 붙이고 조타실부터 제압을 시작합니다. 접촉 중에 있어. 현재 중국 어선 선장 현재 인지 중에 있어. 현재 불법 조업 현재 호주 중에 있어. 해경 대원들이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선박들이 밧줄로 연결돼 있는 게 보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무리지어 단속에 대항하는 이른바 연환계를 쓴 겁니다. 해경 대원들이 선박에 오르면 옆 선박으로 뛰어넘어가 밧줄을 끊고 달아나는 수법인데 해경이 빠르게 선박을 점거하면서 불법 조업 중이던 50톤급 어선 2척을 납포하고 중국 국적 선장 등 8명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중국 어선 30척이 우리 해역에 넘어왔던 상황. 해경이 한 척을 납포하자 어선 9척이 서로를 묶고 저항에 나섰던 겁니다. 선원들이 배를 넘나들며 도주할 수 있고 수십 명이 힘을 합칠 수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데 이런 연환계가 최근 다시 등장해 해경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척만 있을 때는 이제 1대1 대응이 되지만 그 한 측으로 모여서 다 같이 선원들이 저항을 하게 된다면 우리 경비함정이 접근해서 단속하기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가을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의 우리 해역 침입이 늘면서 해경은 단속 함정을 추가 배치하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경우도 빈번해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 연안계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서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내 한 건설사가 꿀벌 생태계 회복을 위해 공사 현장에 도심 양봉장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른 건설사는 최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조경시설물을 개발하는 등 건설업계에도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벌통에서 꿀벌들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곳은 시골이 아닌 수도권 도심 속 공사 현장. 이 건설사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급감한 꿀벌들의 생태계 회복을 돕기 위해 도심 양봉장을 운영 중입니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 공사 현장에 양봉장을 설치한 건 이곳이 처음입니다.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고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개체수가 급감한 꿀벌의 생태계를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현장 직원들은 꿀벌의 천적인 말벌이 나타나면 달려가 잡는 등 4개월 동안 꿀벌을 애지중지 돌봤습니다. 도심 양봉장에 대한 현장 반응이 좋다 보니 양봉장을 다른 건설 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조경 시설물도 등장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벤치를 비롯해 모두 4가지 조경 시설물을 개발한 이 건설사는 이런 시설물을 적용한 친환경 특화 공간을 이르면 이달 말쯤부터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엔 중소 레미콘사와 협업을 통해 친환경 레미콘 사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예 개인컵 사용의 날을 지정한 건설사도 있습니다. 이곳은 헌 청바지, 폐건전지 수거와 같은 재활용 캠페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친환경을 위한 건설사들의 아이디어 경쟁도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에서는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음악제는 물론 요가와 걷기 대회까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한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10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책상에 앉아 화엄경에서 발췌한 일부를 써내려갑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먹물을 머금은 붓을 움직여 흰 종이를 가득 채웁니다. 한 점 한에 부처님을 조성하듯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경을 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저희들이 수행 차원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화엄 문화제가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석가모니의 영취산 설법을 그린 불화임 국보 301호 영산회 괴불탱을 바깥으로 내놓고 의식을 치릅니다. 와봤는데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좋은 기운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제 기간 지리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일정이 가득합니다. 150명이 참가하는 요가 대회는 물론이고 가을밤 은하수와 별똥별을 보며 즐기는 음악제도 마련됐습니다. 또 계곡물과 산새 소리를 들으며 왕복 8km를 누비는 걷기 대회도 열립니다. 가을의 맑은 향기처럼 또 국화의 향기처럼 또 우리 지리산의 그 넓은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좀 쉬어가는 또 한 번 정도는 거닐어보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엄의 빛,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엄 문화제는 오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를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이 10도 전후로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대구가 25도까지 올라서 반소음에도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빗방울 정도 예상되고요.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아서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1도, 청주 12.3도, 부산이 17.4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4도를 비롯해 대전과 청주, 전주가 24도, 창원과 부산은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